자, 지금 MBTI 되게 유행하죠? MBTI 되게 유행해요. 혹시 자기 MBTI 알아? 관심 없어요? 친구들 많이 얘기하죠? 자기 유형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자, 근데 MBTI는 사람에 대해서 입자적인 이해를 해요. 결정론적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는 바뀌지 않죠. 그럼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여자인 듯한 남자 이런 걸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남자 같은 여자 이런 걸 설명하기가 어려워. 또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 이러면 더 이상하고 심지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환 수술을 한 하사관 뭐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거랑 같아요. MBTI에서는 뭐 INTP, 뭐 INTJ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또 이제는 애들이 몇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책을 봤더니 내 유형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보자.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유형이면은 그 사람의 성격, 취향, 뭐 심지어 진로까지 쭉 나오는데 바뀌었어. 그럼 몇 달 만에 바뀌었으면 몇 달 만에 그걸 다 봤구나? 더욱이 이 사람과 맞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렇게 갈등합니다가 나오는데 몇 달 만에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이 관광지를 내가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MBTI는 항상 진로 탐색이나 이런 도구로 오랫동안 쓰여져 왔고 되게 유용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에너지적 존재, 파동적 존재라는 걸 설명할 때는 어렵죠. 또 그 사람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때는 거의 맥을 못 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몇 달 새에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었구나 소리를 하는 거죠. 그 바뀌는 것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예측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MBTI도 사람에 대한 유형론적 이해 중에 아주 유용했지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오늘부터 얘기할 것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부한 애니어그램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협회가 이야기하는 건 애니어그램을 넘어서서 데카그램이라는 거예요. 데카그램. 지금부터 그거를 얘기할게요. 데카그램이라는 것은 10을 의미하는 데카 플러스 그램이에요. 자, 애니어그램은 9를 의미하는 애니어 플러스 그램이에요. 자, 애니어그램이란 것을 일단 충분히 배운 후에 데카그램으로 넘어가도 좋은데, 먼저 데카그램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주장할 만한 부분은 사실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하고 싶어요. 성격은 우리가 personality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이라는 뜻의 어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내가 쓴 가면이란 뜻이에요. 또 다시 설명하면 집착 코드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유리하더라 하면 그게 점점점 강화되거든요. 그 강화되다 보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걸로 굳어져요. 그게 바로 집착 코드죠. 그러니까 데카그램이라고 우리가 굳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애니어그램으로 당신이 무슨 유형입니다를 찾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 애니어그램하고 똑같은데 그 무슨 유형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나는 몇 번입니다 뭐 이타령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내가 넘어서고 초극하고 그러한 집착을 어떻게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선언이 필요한 일, 이게 바로 애니어그램 공부이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선언이 돼서 그 집착 코드를
넘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데카그램적 인간 이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인간 이해의 지혜라고 불려져요. 근데 데카그램은 그러한 자신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했으면 이제 그것을 초국하고 극복해냄으로써 정말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것. 그 인격이라는 것은 수련적 인성을 말합니다. 수련적 인성. 수련적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연마하는 것. 즉, 자발적 고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고난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수련적 인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그런 수련적 인성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집착 코드 또는 가면을 벗어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인 거죠. 자, 힘의 중심이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드릴 게 힘의 중심. 인간한테 머리, 가슴, 장이 있죠. 머리, 가슴, 장. 힘의 중심은 내가 힘을 머리를 중심으로 쓰느냐, 가슴을 중심으로 쓰느냐, 장을 중심으로 쓰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삼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집트 있고 또 뭐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의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그런 그 지역에서의 그 가치관, 인간에 대한 그 인간관, 그런 우주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삼원론이에요. 삼원론이라는 건 주요 요소가 세 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해서 세 가지 양태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상들을 보면, 고대 신상들을 보면 얼굴들이 세 개예요. 삼면을 이렇게 가진 신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세 가지 성격으로 규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신의 모습을 닮았다고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지역 종교의 일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인간도 당연히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주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죠. 그러면 그런 점들은 서양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것. 뭐 흑과 백, 선과 악, 뭐 이런 식이 서양 학문, 서양 입장, 서양 철학, 서양의 인간관이죠. 남과 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이라고 할 때 남, 여를 이렇게 결합을 했겠다, 부부다, 가정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자녀가 있어야만 가정이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삼원론적인 이해죠. 아까 말한 성부, 성자, 성령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 다리가 있어야 이 솥이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관점. 이 삼원론적 인간이의 삼원론적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은 그 삼원론적인 인간이의 삼원론적 우주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한다라는 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원론에서 삼원론으로 바뀌는 걸 의미해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 사람을 이제 머리, 가슴, 장으로 본다 그랬어요. 머리, 가슴, 장. 그러면 그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미 인터넷이라든가 기존의 책자라든가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한국의 청소년 상담소들은 애니어그램하고 MBTI를 다 진단 도구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 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에너지 센터를 주로 쓰고 사는 거고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또 그것의 부정적인
모습으로는 분노라던가 파괴적인 속성 같은 것 나타나죠. 자, 가슴형은 사랑을 가져야만 나는 생존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장형은 힘을 가져야만 나는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본 것처럼 여기는 사랑을 가져야만, 사랑을 받아야만 나는 생존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고, 그래서 그것의 부정적인 모습은 질투라든가 증오라든가 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병든 사랑, 또 병든 힘은 아까 같은 그런 분노, 파괴 이런 게 나타나듯이, 자, 머리는 지혜를 추구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져야만 나는 세상을 살 수 있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것은 반대로 뭐가 돼? 두려움. 왜? 지혜, 지식의 반대에는 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형들은 모르겠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무지. 무지에선 아주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지. 각각의 이 힘의 중심은 그런 식으로 이들이 성숙했을 때 이루어내는 지혜, 사랑, 힘이라는 모습과 또 이들이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두려움, 시기, 질투, 분노라는 양상을 띠게 되죠. 이것을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설명들은, 자, 일단 대략적인 것만 과감하게 생략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장형의 특징은 외향적인 특징이 두드러져요. 일단 뼈대가 굵고 체구도 크고 또 목소리도 우렁우렁합니다. 장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는 1번입니다. 1번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상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자, 머리형은 길쭉길쭉해요. 길쭉길쭉합니다. 가늘고 길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외적인 모습은 5번에게서 나타나요. 자, 그 다음 가슴형은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해요, 사람들이. 친화적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받기 좋게, 다가서기 좋게 친화적인 모습을 가져 있는데 예외적인 모습은 4번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이유를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형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장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장 에너지. 여기죠. 자, 장 에너지를 본인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걸 애니어그램에서는 9번이라고 부릅니다. 9번. 그런데 이 장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고 표현하는 8번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의 에너지를 자신의 안으로 수렴시켜서 장 에너지를 형성하고자 하는 유형을 1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갖는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특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건 지금은 아니고요. 일단 사람을 에너지로 보고 우주를 에너지로 보는 거. 아까 MBTI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애니어그램은 그 에너지를 파동적으로 이해하는 형태고 MBTI는 입자적으로 이해하는 형태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입자론이냐 파동론이냐 가지고 계속 실갱이를 했던 거랑 똑같이 인간에 대해서도 입자론적인 거냐 파동론적인 거냐 똑같은 이해일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상보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장 에너지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러한 장 에너지를 내가 발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수렴시키고 모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장 에너지라는 건 뭐를 추구한다고 그랬어요? 힘. 조금 더 설명한다면 권력.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잃는 순간 나는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권력을 쫓아가야 되죠. 권력을 쫓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힘을 보강해야 되죠. 그러면 세력화해야죠. 자기 편을 끌어당기고
또 힘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막 끌어모으겠죠. 그러니까 사람도 모으지만 뭐 돈도 모을 거고, 지위도 계속 높은 지위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겠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갈까입니다. 그래서 장형들은 그냥 낯선 자리에 들어가도 탁 들어가면 거기에서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대번에 알아요. 몸이 알아, 몸이. 몸이 알아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9번. 이건 애니어그램에서 다 그래요. 그 장 에너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장형인데 가장 장형스럽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9번은 장형인데 가장 힘을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포기해. 이런 권력의 다툼, 힘의 충돌을 막으려고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9번의 별명이 평화주의자가 돼요. 코끼리. 그렇죠. 코끼리죠. 소, 코끼리 이런 거. 상징 동물은. 그러니까 이제 애니어그램에서 머리, 가슴, 장 각각의 그 고유의 에너지들은 가장 그 에너지를 안 쓰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레바퀴를 말할 때 수레바퀴를 그려보면 바퀴살이 이렇게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꽉 찬 나무 뭉치를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테두리만 있고 속이 텅 빌 때 오히려 이 바퀴는 훨씬 더 바퀴로서의 효율이 좋거든. 예. 그냥 통나무가 막 굴러가면 더 튼튼할 것 같잖아요. 바퀴로서의 효율이 적다는 거예요. 더 좋은 바퀴는 가운데가 비어야 한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대단한 인류 문명을 크게 발전시킨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어쩌면 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심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트럭에 깔렸어. 그러면 엄마가 저 트럭은 되게 무겁겠지? 1톤, 2톤?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단 그냥 트럭을 들죠. 그래서 아이를 건져요. 그런 기적 같은 얘기들이 가끔 있죠. 아이들이 물에 빠졌어. 그럼 엄마가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 없다? 계산 안 하고 그냥 뛰어들죠. 아무 생각 없어. 우리 뭐 흔히 뚜껑이 날아갔네, 뭐 멘붕이 됐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공심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텅 비되 그게 무력하거나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은 그런 상태에서의 텅 빔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대응이 돼요. 자, 긴 설명은 빼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도 그 머리, 가슴, 장의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번호들은 이런 공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가슴형일 때는 이 가운데 들어가는 번호가 3번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3번은 가슴형이지만 자신의 가슴을 가장 외면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가슴 에너지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무관심해질 수도 있어요. 3번은. 무엇 때문이냐면 성공을 위해서예요. 성공,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외면할 수가 있어요. 3번은. 그러니까 가슴형이지만 가장 가슴형 같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슴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사람 2번이라고 하고요. 가슴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4번이라고 합니다. 자, 번호에 대해서 2번은 사랑을 밖으로 나눠주겠죠? 4번은 사랑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사랑 받으려고. 그래서 이 4번은 유혹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얻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붙어요. 또 이 가슴이라는 것은 내가 감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4번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생긴 감동이나 감정을 오늘 재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일을 오늘처럼, 오늘 일처럼 바로 그렇게 재경험을 할 수 있는 게 4번이에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4번이 많습니다. 예술가들은 뭐예요? 전에 느꼈던 어떤 느낌을 시로, 음악으로, 그림으로 다시 오늘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연에서 어떤 경험에서 삶에서 느꼈던 그런 격정들을 그렇게 생생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이 가능해지죠. 자, 2번들은 반대로 가슴 에너지를 퍼주기 때문에 박애주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천사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2번. 자, 이제 머리형 얘기를 할게요. 머리형의 본래의 에너지는 6번이라고 합니다. 머리형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건 7번이고요. 머리형 에너지를 안으로 수렴해 오는 번호는 5번입니다. 자, 그러면 6번은 머리형이 지향하는 지식과 지혜, 다시 말해서 알미라는 문제. 알아야 나는 생존할 수 있다 인 거예요. 그래서 6번은 머리형 중에서 알아야 생존할 수 있는 그것과 가장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6번은 의심이 제일 많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가장 의심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내가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 내가 이 회사를 정말 믿어도 될까? 내가 이 종교를 믿어도 될까가 가장 길어요. 모든 인간 유형 중에서. 분명히 뭔가를 알고 뭔가를 느꼈을 텐데 알면 알수록 그 의심이 짙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알미 자신의 생존을 담보하고 확고하게 하는 거라고 믿는 게 머리형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멀어질수록 내가 알미 더 확고해진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3번도 9번도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 반대로 나간다 그랬죠? 머리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6번은. 그래서 6번은 끝까지 의심해.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두려워해. 그래서 6번은 그 두려움이 인간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게 6번이고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찾아서 엄청나게 많은 방황을 하고 확인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의심의 궁극에 누가 있다? 나 자신이 있어요. 나를 의심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라는 걸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거야. 왜냐하면 이 방법적 회의라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흔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런 느낌이죠. 그 말 한번 설명해 볼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달리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사람이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방법적 회의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자, 여기 펜이 있죠. 펜이 있죠. 근데 내가 눈을 감았어. 그리고 펜을 잡고 있는 이 손의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럼 나한테는 이 펜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는 없죠.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는 이 손이 없어지고 눈을 감아서 이 펜이 존재를 내가 못 느끼면. 다시 말해서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면 이 실체는 내가 똑바로 인식할 수 없게 되죠. 만약에 내가 안경이 너무 두꺼운 안경을 껴야 되는 사람인데 안경이 없어. 그래서 얘가 펜인지를 몰라. 그래서 이걸 내가 젓가락인 줄 알고 젓가락을 썼어. 그럼 나는 대신 펜은 모르는 거고 젓가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나에게서는 얘는 젓가락인 거죠. 그러면은 이 사물의 물성이라는 게 과연 고유한 것이냐를 묻게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자, 이걸 이제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는.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 왜 보면은 착시 그런 거 많죠. 착시 뭐 인터넷에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 이런 거. 또 제주도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뭐 사람이 벽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림 뭐 이런 거 많죠. 네. 그러면 분명히 저거는 2차원인데 내 눈은 쟤를 3차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지된 그림인데 이건 좀 운동하고 있는 걸로 내가 착각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야. 그리고 저 그림은 저건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아니라 그러면 나 죽여버려. 이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저 그림은 돌아가고 있는 거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똑바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그림은 돌아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무섭지? 그러니까 권력자가 인식을 똑바로 못한다는 건 어마무시한 일이 되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올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이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정치론인 거예요. 들어봤어요? 철인 정치론? 그래서 철학자만 정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러면 자신들의 인식에 따라서 잘못 볼 수 있으니까. 그 인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돈은 다 내가 갖고 싶어. 뭐 누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돈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막. 자기가 지금 먹고 살고도 남았는데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싶고 더 나가서 우리 가문 대대로 한 500대 정도까지 뭐 먹고 살고 싶은 걸 내가 오늘 다 모으고 싶은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끝이 없죠. 낙수 효과라는 경제 정책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배부르면 이제 남한테 나눠주겠지를 하면서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경제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그랬더니 가진 자들이 이제 배가 불러. 그랬더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낙수라는 건 이 그릇에 물이 넘치면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 그릇, 그 다음 이렇게 이게 낙수 효과일 줄 알았더니 이 웬걸 그릇을 새로 또 만드네. 절대 밑으로 안 흘러가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상황인데 권력이 부패하면 안 되는 거니까 철인정치론을 얘기했듯이 인식이 과연 똑바른가를 나 스스로 내 삶에서 나는 권력자잖아요. 그죠? 내 삶에서 나는 절대 권력자잖아. 근데 내 눈이 삐뚤어졌고 내 감각이 삐뚤어졌다면 나는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펜 얘기로 돌아갑시다. 내 인식이 삐뚤어지면 얘는 인식 똑바로 못한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았어요. 자 그러면 그 끝에서 생각하면 내가 듣고 있는 거,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존재들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긴 줄 알았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똥덩어리야. 일 수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악마가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똥덩어리를 사람으로 느끼고 막 사랑하게 만들어. 똥덩어리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좋아하고 막 쫓아가게 만들고 똥덩어리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게 막 먹게 만들어. 가능하지 않은가요? 왜냐면 미친 사람들은 그러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미쳤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게 좀 데카르트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자, 의심이 점점 좀 깊어지잖아. 그러면 이 세상에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 가고 나면 확실한 게 없어요.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게 돼요.
이거랑 똑같은 물음을 한 사람이 누구? 동양의 장자. 장자 나비의 꿈 들어봤어요? 장자가 낮잠을 잤어. 꿈에 나비가 됐어. 나비가 돼가지고 자고 있는 나를 이러고. 자, 방법적 회의라는 거. 그래서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인식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도 대단한 거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이 나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존재하지 않은 존재인데 존재한다고 나 혼자 착각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귀신 영화들이 그렇죠. 유령이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반전이 있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알고 보니까 유령이었어. 뭐 이런 거. 실제로 심령과학에서는 귀신들은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세계가 다 유령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유령이고 심지어 가상현실이야. 자, 이런 아이디어가 뭐예요? 영화? 매트릭스. 그런 거죠. 우리는 다 프로그램 안에 어떤 무엇이라 나를 인격체라고 심지어 영성 어쩌고 하는 게 다 웃긴 거야. 다 프로그램 된 거였어.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들이죠. 그래서 매트릭스가 하버드에서 철학과 주제들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였던 거고 그걸 소재로 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과 책들이 막 나왔었죠. 그래서 인간의 사고 실험을 하는 영화로는 이미 최정점을 찍은 게 매트릭스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회 있으면 꼭 보고 나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많이 교육을 했었어요. 영화 교육을 애들한테.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카르트적인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다시 장자의 경우에 나비가 됐어. 자고 있는 장자를 봤어. 자, 장자가 낮잠을 자면서 나비 꿈을 꿨는데 나비가 날아가면서 자고 있는 장자를 보고 있어. 자, 이래놓고 이제 장자가 꿈에서 깼단 말이에요. 내가 원래는 나비인데 인간의 탈을 쓴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닌데 나는 장자인데 내가 잠깐 나비의 꿈을 꾼 건가? 어느 게 진짜지? 하고 묻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유명한 장자의 꿈, 장자의 나비의 꿈,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 얘기예요. 자, 데카르트랑 똑같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가고 나니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야, 나는 분명히 오늘 물을 먹었고 밥을 먹고 똥을 쌌어. 여기 똥 있잖아. 김이 모락모락 나네. 라고 해도 그건 역시 매트릭스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매트릭스를 아니까 이제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저게 지금 가상일 수 있어. 실존하지 않는 걸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데카르트가 멘붕이 왔겠죠. 자기가 생각하고도 자기가 무섭잖아. 그쵸? 우리가 지금 만약에 매트릭스의 프로그램이야. 무섭잖아. 띵 하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살았나? 죽었나? 뭐지? 가 되니까. 가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게임을 하면은 게임 속 내가 그게 주캐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나는 부캐가 된다. 뭐 이런 느낌도 얻는다 그래요. 이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데카르트나 장자가 이미 오래전에 고민한 게 이거고 데카르트는 그 다음부터 내가 존재한다라는 명백한 증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명백한 증거를 마련한다고 이제 고민을 깊게 철학적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정하고 팔 있어? 눈 감으면 없어. 그럼 자, 팔은 없을 수도 있어. 자, 오늘 밥 먹었어? 배불러. 그럼 난 감각했어. 아, 그래도 이건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다 그 끝에 남은 게 뭐예요? 의심을 하고 있는 어떠한 존재는 있잖아. 그죠? 나는 생각한다라는 게 바로 그 의심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의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는 있잖아.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가 되는 거죠. 자, 데카르트의
6번적인 입장, 우리가 6번을 지금 데카르트라고 생각하면 데카르트의 6번의 이 의심과 회의라는 건 이런 수준이에요. 보통 레벨을 넘어서지. 어쩌면 장자도 6번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또는 6번이 아니더라도 그런 철학적 사유를 하는 동안만큼은 6번의 에너지를 쓴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사는 게. 왜냐하면 그게 만약 그냥 인간의 생각 많으니까 생각 많이 하는 게 인간이고 머리가 좋아져서 진화론적으로 뭐 생각 많이 해가지고 이 세계를 우리가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가 됐다. 뭐 교장 선생님 훈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거면 굳이 여러 귀한 말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벌써 알고 있잖아. 장자의 꿈은 몰라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알고 있잖아요. 이게 그 정도의 가치를 갖췄다면 그 말이 그렇게까지 남아있지를 않는다고. 아주 가치 있는 것만 긴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의 그 방법적 회의 끝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딱 진리가 하나 발견된 거죠. 요거 정도의 깊이를 좀 가진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돼. 안 그러면 학생들한테 오해를 심어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뭐 그럼 존재할 수 있어. 이 엉뚱한 산으로 가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6번의 의심은 그런 레벨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까봐 의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는데 만약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6번이야. 저 아이가 내 아이 맞을까? 의심을 시작해. 아, 무섭죠? 요즘이니까 친자 확인 소송이 있는 거지. 옛날에는 증거가 없잖아요. 저 아이가 과연 내 아이 맞을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죠? 뭔가 의심하기 시작했으면 그럼 우리가 배우자를 의심하는 걸 의처증, 의부증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의처증, 의부증은 좀 심한 말로 죽어야 고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의심이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불이익 내지 핍박, 학대를 당했죠. 권력이 약하니까. 아까 말했죠? 잘못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진짜 무서워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애니어그램에서 출발해서 데카그램으로 가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는 내가 창조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옳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권력의 정점 또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데카그램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지. 좀 더 이제 상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에너지를 외부로, 밖으로 발산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걸 알고 싶거나 더 알고 싶은 거죠. 그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막 뿌리고 싶어. 막 전해주고 싶어. 막 보여주고 싶어. 이런 거죠. 이게 7번이에요. 그래서 7번은 영적 탐식자라는 별명도 갖고 또 엔터테이너라는 별명도 가져요. 왜? 세미나형 인간들이 많아요. 7번들은. 자기가 아는 걸 막 떠들고 싶어. 막 보여주고 싶어. 또 자기가 남다른 기획을, 남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반짝하는 재미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줘요. 재치가 있거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얘가 대신 생각해가지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개그맨들이 많죠. 발명가도 많을 거고. 좀 괴짜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괴짜스러운 사람들. 묘한 과학자들. 이상한 연구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7번은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많이
아는, 여기서 배웠으면 여기서 막 떠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미나형 인간들 많습니다. 그래서 또 엔터테이너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다른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독특한 거 아니면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연구라든가 또 어떤 아이디어를 꾸준하게 실천하고 실행해 가지고 어떤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반짝하고 마는 거야. 그 아이디어만 뿌리고 마는 거지.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과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가볍게 날아가니까. 자, 근데 반대로 5번은 이 머리의 에너지를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랬죠. 자, 5번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정보를 막 수집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수집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착착착착착착 체계를 갖추고 개통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쌓아요. 질서를 쫙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 5번들의 별명이 수집가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학자예요. 5번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모아. 대신 남한테는 잘 안 줘. 특히 미성숙한 5번일수록 그게 심해요. 대신 성숙한 5번이라면 내가 아는 걸 나눠주겠지. 나눠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눠주는 게 7번이 나눠주는 형태랑 달라. 말했죠. 잘 정리하고 개통 잡고 검증도 하고 그런 정보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죠. 그래서 이런 5번, 성숙한 5번이 조직의 수장이 되면 조직은 저절로 굴러가요. 왜? 아주 효율적인 어떤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저 사람한테 맞는 정보가 잘 갈 것이고 그거 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알도록 주는 거거든. 그럼 저절로 조직이 움직여요. 저절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5번은.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잘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잘 가르쳐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 있어도 마땅히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네, 이런 전차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뱅가노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백성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못해서 너무 답답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자, 봅시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회사를 해.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이 입사를 했어. 뭐에 써먹을 거야?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이 입사를 했어. 그럼 뭐에 써먹을 거야? 자, 다시 30살짜리가 입사를 했는데 글씨를 몰라. 또는 30살짜리가 입사를 했는데 컴퓨터를 몰라. 써먹을 데가 없죠.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에서 쓸 데가 없잖아. 노가다밖에 쓸 데가 없는데 본인 노가다 회사 만들 게 아니라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한테 글을 가르친다는 건 백성을 보다 더 잘 써먹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쓸모 많은 인간들이거든.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정도의 교양이나 매너나 이런 지적 수준을 가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있을 것 같죠, 미국. 안 그래? 미국 되게 문맹자도 높고요. 문맹률이라고 하거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문맹률 없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쓸모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막 경쟁을 하는 거지. 다들 똑똑하니까. 원래 똑똑한데 배운 것도 많아. 엄청나게 똑똑한 거지. 그럼 막 박터지게 싸우지.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심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많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영국 여행을 갔는데 내가 영국 여행을 갔는데 한국 사람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영국의 부동산 시장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대. 뭐냐면은 자, 이게 집이에요.
유학생이니까 돈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집이 이 전체를 빌리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인데 방이 5개가 있어. 그러면은 각 방마다 20만 원 꼴이잖아요. 5개를 가진 집을 100만 원 내고 빌려가지고 이제 여행객이라든가 유학생들이 또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각 방을 세를 받아. 30만 원씩 세를 받아. 자, 그러면 5개 해가지고 50만 원이 남죠. 괜찮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개를 하면 500만 원 남겠네? 괜찮죠? 딴 사람들은 100만 원 내고 전체를 빌릴 마음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100개를 빌리면 더 좋겠네? 실제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런던의 그 부동산들이 저게 위법은 아닌데, 뭔가 배가 아파. 유학생들이 그냥 돈을 벌어가. 저게 뭐지? 정체불명인데? 우리는 역사상 저런 방식의 부동산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유학생들이 돈을 벌어왔어. 영국에서. 머리 잘 쓰죠? 한국 사람들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 방식이 되게 지금 세계 여러 나라로 퍼진 거예요. 이 전세라는 개념도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되게 특이한 게 많은 나라야, 우리나라는. 외국 가면 그렇게 하면 돼. 100집을 빌려. 한 집 한 집 늘려나가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독특한 발상을 할 수 있는 이 머리가 잘 개발된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잘 개발되면, 우리가 이제 농경하다, cultivate, 사람을 그렇게 갈아서 잘 만들어 놓은 걸 cultivate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 가슴, 장형의 그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원형과 또 발산하는 또는 수렴하는 각각의 에너지의 형태로 여러 유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